안녕하세요. 윌비스 특허 강사 박형준입니다. 네, 이번에 특허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특허 영상 진행을 할 때 단순히 이해가 중요하다, 암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이해나 암기,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최대한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한 분씩 자기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웅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62회 변리사 시험에서 운 좋게 합격을 하게 된 김동욱이라고 하고요. 현재 청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에 재학 중입니다. 이번에 56.77이라는 총점으로 합격을 했고 특허법은 59점이라는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2기 합격자 변우석이라고 하고요.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했고 이제 합격 점수는 평균 55.77점으로 합격했습니다. 특허법 점수는 56.33점으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62기 변리사로 합격하게 된 건국대학교 화학공학과 김수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특허법 58.33점을 받아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62회 변리사 시험에서 3시로 합격한 디지스트 서예진입니다. 저는 총점 57점, 특허법 57.3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허 공부를 할 때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이게 민소와 상표의 그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특허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중간 성격을 갖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혹시 특허법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특징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를 고려할 때 공부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성님 먼저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특허법하고 민소법을 먼저 비교를 해보면 민소법은 커다란 곰이 이제 한 방향으로 뛰어가는 그런 느낌이었고, 특허법은 덩치가 작은 토끼가 이제 요리조리 방향 바꿔가면서 이제 결승선까지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민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한번 읽고 목차가 크게 변형되는 느낌도 없었고요. 한번 목차 세우면 그대로 이제 외운 판례 그대로 현출해주고 답도 그대로 내주면 되는, 그렇게 이제 관성이 큰 곰이 이제 한 방향으로 쭉 밀고 가면 되는 그런 답안 작성의 느낌이었으면은, 특허법 같은 경우는 좀 문제도 변칙적인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목차를 처음에 세웠다 할지라도 문제 중간중간 풀면서 좀 놓쳤던 요소들 같은 걸 중간에 발견하면은 그때그때 목차 수정해가면서 이제 답안 작성을 해가는 그런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대처를 좀 잘 해주고 순간순간 순발력이 좀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 이게 곰과 토끼로 표현하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선이 그 목차 파괴 개념 설명 주셨나요? 목차 파괴를 특허법 답안지를 쓸 때 그 내용을 많이 목차 파괴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판례형 문제를 풀 때는 이제 판례가 설치한 대로 이제 목차를 세우고 답안 해결을 하는데, 보통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진보성이나 아니면은 이제 간접 침해 같은 문제에서는 또 변칙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원래 내가 세웠던 목차가 아니라 그때 문제 상황에 맞춰서 이제 풀어주고, 그때 이제 제가 좀 잘 활용했던 팁을 소개해드리면은 이제 문제 표현 그대로 목차를 세워주는 것이 좀 꽤나 가독성이 있어서 좀 효과를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이게 답안 작성할 때는 아무래도 문제를 품티를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일반적인 목차를 암기했더라도 문제에서 제시하는 방향대로 목차를 구사해 주는 게
네, 득점 면에서 유리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네, 특허법 특징 다른 분 또 있으시나요? 특허법은 민소법과 비교했을 때는 좀 더 탄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A급 논점이 아니고서는 답안을 통으로 외워서 푸는 게 조금 어려운 면이 많고, 이제 상표법과 비교했을 때는 상표법도 좀 더 탄력적인 사고를 요하기는 하지만 그 검토해야 되는 범위가 특허법이 아무래도 상표법보다는 좀 넓은 것 같습니다. 상표법에서는 이제 흔히 수험생들이 말하는 논점 스크리닝이라는 게 좀 가능할 때가 많은데, 특허법은 그런 게 조금 어려워서 이제 암기가 잘 되어 있고 기본 법리를 잘 숙지해야지 순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특허랑 상표랑 비슷한 성격을 가지면서도 이제 상표는 사실 쓰는 내용 위주로 많이 쓰죠. 뭐 상표, 유사 판단, 식별력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쓰고, 특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마다 써야 되는 게 거의 전범위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렇다 보니까 특허는 아무튼 입체적 사고가 네, 전체적 조망 이런 게 좀 더 많이 필요한 과목 같습니다. 네. 사실 특허법 과목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처음에 받았을 때 사실 저는 수험 기간 동안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진짜 한참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특허법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상표법은 사안포섭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너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길게 하는 거가 중요한 과목인 것 같은데, 특허법도 이제 상표법만큼은 아니더라도 사안포섭이 많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사안포섭을 이제 안쪽에서 소목차 나누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좀 정립이 되게 공부를 한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박형준 변리사님이 GS에서 그런 목차를 많이 구사를 하셔서 그런 게 뭐가 특징이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오래 고민을 해보다가 나온 결론이 그냥 소목차를 나누는 거, 그게 조금 특허법의 특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특허법의 특징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상표 같은 경우에도 답안을 사안포섭을 찍긴 찍지만 걔네들은 쟁점별로 이렇게 찍는 형태가 많은데, 특허는 같은 쟁점 안에서도 이 논리 흐름이 보이게 사안포섭을 이제 소목차로 나눠서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를 푼 느낌을 좀 강하게 주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수연님, 네. 특허법은 제가 공부했을 때 오히려 공부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민사소송만큼 법리가 또는 판례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도 않고, 상표법처럼 주관적인 견해가 조금은 개입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느 정도 답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만큼 판례에 대한 기본 법리의 정확한 이해를 요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민사소송만큼 체계화된 목차도 없다 보니까 특허법은 조금 더 깊은 이해 그리고 정확한 이해가 더 요구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상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례가 약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좀 판사님 주관이 좀 들어간 것 같다. 이 사건마다 약간 좀 특색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특허는 사실 되게 객관적이잖아요, 판결들이. 그렇다 보니까 그 대법원 판례들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놓으면은 그게 사실 꾸준히 쭉 가죠. 네. 그래서 한번 이해할 때 정확하게 잘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허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더 하면 할수록 어렵다 이런 말씀을 중간에 주셨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특허법 공부 범위 관련해서도 혹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약간 늘 이거 만약에라는 가설을 두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 만약에 여객침에서 이런 건 어떨까? 약간 저도 생각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 그거는 수험적으로 되게 바르지가 않았고, 궁금한 게 생기면은 자기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강사님께 바로바로 질문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같고 불합격을 피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특허라는 게 사실 특허를 넘어서 다른 과목들도 비슷한 성격이긴 한데 가정을 거듭하면은 공부량이 이제 너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네, 저에게 질문 주시면 제가 이게 좀 애매하다 싶으면 탐구 영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쳐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필요하시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특허법 시험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거에 맞는 이제 공부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꽤 장시간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시험에 임박할 때도 있고 시험에 임박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제 뭐 소위 GS 시즌, GSB 시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시기별로 이제 공부 방법 포인트를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B 시즌에 대해서 공부 방법 포인트 말씀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일단 비시즌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암기를 해야 암기까지 되어 있어야 답안지 현출을 할 수 있고 답안지를 쓸 수 있는데 이해가 없는 암기는 휘발성도 강하고 또 억지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이제 그 과정이 좀 고통스럽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해가 잘 되어 있으면 암기가 훨씬 편해진다. 그래서 이해를 주되게 하려고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8월부터 12월까지를 비시즌 이해를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이때는 기본서를 좀 잘근잘근 씹어가면서 찬찬히 읽어가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강사님께 또 바로바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제가 가졌던 고민 중에 하나가 깊게 팔 필요가 없는 부분은 팔지 말아야겠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지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땐 스스로한테 질문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이해는 되는데 내가 과연 이 내용을 답안지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 올려놓을 필요가 있을까?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까지 챙겨서 읽어주고자 했고요. 이해는 되는데 굳이 이런 내용까지 답안지에 올릴 필요는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깊게 파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약 기본서 깊이 조절하려고 했고요. 근데 때로는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강사님한테 여쭤봐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점프해서 논리적 연결고리를 점프해서 그냥 결론만 가져가면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논리 흐름을 스텝 1, 2, 3 다 찍어가면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필요할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는 또 잘 설명해 주셔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좀 스텝별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으십니다. 라고 답변해 주셔서 강약 조절이 되었습니다. 12월까지는 이렇게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였고요. 그리고 박형준 강사님께서도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1, 2월 달에는 암기 스포트, 암기의 밀도를 좀 높이고자 했고요. 이제 이해는 사실 암기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답안지를 쓸 수 없다 해서 암기를 많이 해주고자 했습니다. 방법적으로는 이제 그 플래시카드 어플이라고 해서 이제 두 문자 같은 것 플래시카드로 변환해서 외우는 것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동차 기간부터 이제 암기 스퍼트 2월 시즌까지는 그 총알을 그 음성 파일로 녹음 변환해 가지고 그 이동할 때는 계속 들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잘 안 외워지는 논점 같은 건 포스트잇에 적어서 이제 막 자취방 벽에도 붙여놓고 그리고 그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해서 최대한 자주 봐서 눈에 익고 그리고 휘발되어도 그 내용을 다시 빠르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래서 항상 좀 그 내용들을 가까이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스터디 같은 것도 하면서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비시즌에 대해서 우성님이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아까 전에 이게 이해를 해야 될 만한 수험상 범위인지 아닌지 이런 거 고민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기준이 사실 애매할 수는 있지만 그 애매함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설명드리면 기초 GS 플러스 자료를 보면은 문제화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애들은 이제 중요하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에서 이제 출제되는 내용들, 걔네들은 이제 중요하게 봐주시면 되고, 최신 판례 내용들, 걔네들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일정 기준을 세워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준특허 보면 이제 참고각주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적당선에서 이제 한두 번 보시고 이제 적당히 넘기셔도 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해 관련해서 좀 개인적인 경험을 좀 공유해드리면은 이제 수험적으로 5개념이 잡히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좀 유치하더라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도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A+B 발명 있을 때 주선행 발명을 변경하면은 이제 그 구생곤란성이나 진보성을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선행 발명을 변경하면 안 된다라고 판례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이제 그 거실에 전구가 나가서 전구 빼고 새로운 전구를 결합시킬 때 그 집을 가만히 놔두고 전구를 돌돌돌 끼우는 거랑 전구를 들고 있고 집을 돌려서 끼우는 거랑 비교하면은 A+B 결과는 똑같은데 난이도는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수험적으로 그러니까 그 법학적으로 정확한 설명은 모르겠는데 네, 정확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좀 유치하지만 자신만의 이해 방법을 가져가니까 이제 법리를 체득할 때도 이질감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신만의 이해 방법을 개발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성님 얘기까지 들었고 그러면 다음 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시즌에는 첫 번째로 단권화 작업을 미리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누구나가 추천하는 이해,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간접 침해나 녹다운 수출 같은 부분 저 역시도 되게 어려워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비시즌이 아니라 GS 시즌에 되면은 마음이 조급해져서 이렇게 열심히 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비시즌일 때 간접 침해, 그런 부분들을 판례집과 기본서, 그 다음에 사례집에 있는 문제들을 싹 모아가지고 하루 날 잡고 이렇게 쭉 다 풀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었던 경험이 시험 당일날까지도 내가 그래도 비시즌에 이렇게 하루 날 잡고 공부를 했는데 라는 생각에 약간 자신감도 많이 얻고 GS에서 나와도 쫄지 않고 문제 잘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GS 시즌에는 하지 못하는 그런 작업들을 비시즌에 많이 이해를 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는 특허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 비시즌 때 민소든 상표든 특허 마찬가지고 중요 파트들 있잖아요. 네, 이해도를 그때 열심히 집중해서 올려놓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때 수연님 말씀대로 문제풀이 같이 병행하시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결국에 답안을 써야 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은 답안을 쓸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문제를 놓고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비시즌 때는 동차 때 풀었던 기초 GS 플러스를 복습하는 걸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초 GS 플러스를 복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따라오고 또 쉬는 동안에 좀 잃어버렸던 감을 찾기에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서를 동시에 같이 회독을 시작하면서 기초 GS 플러스랑 진도를 맞추면 기본서 회독을 좀 덜 지루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초 GS 문제를 풀면 너무 쉽지 않으세요? 기초 GS 문제 풀이가 이제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제 전체적인 단원들을 다 훑으면서 조금 감을 살리기 위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초 GS 난이도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잠깐 얘기가 나와서 뭔가 저는 기득으로 붙어서 짝수차 시에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뭔가 기초 GS니까 그거 좀 쉬운 거 아니냐, 그거 그냥 하지 말고 그냥 그 시간에 실점 몇 개 푸는 게 조금 더 이득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뭐냐면 기초 GS 플러스는 동차생들이 대상으로 이제 하는 강의잖아요. 동차생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짧은 기간 내에 합격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효율적인 것들만 모아놓은 게 기초 GS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득이든 NC든 상관없이 기초 GS 플러스는 내가 이걸 완벽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서기 전까지는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전 A, B보다 기초 GS 플러스에서 나온 내용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예진님 같은 경우에 이제 3시로 합격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차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곧바로 3시 들어오셨을 텐데 좀 그때 이제 어떤 방법을 쓰면 효율적인지 이런 거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3시 때는 이제 1차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비시즌이 사실상 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시기인데요. 저는 1차 공부를 하는 동안은 2차 공부를 아예 하지 않았고, 그리고 2월에 시험을 치고 3월부터 2차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시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기초 GS 플러스를 풀면서 좀 감을 잡으려고 했고, 이때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3일 정도 투자를 해서 이제 하루에 12문제, 12문제, 8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해서 기초 GS 플러스를 다 풀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집을 기본서랑 같이 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초까지 기본서 2회독 정도 하고 사례집과 기초 GS 플러스를 1회독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와, 3월 초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공부하신 거네요. 그 기초 GS를 뭐 12, 12, 8 이렇게 3일 봤다고 하는데 눈으로만 보신 건가요? 처음에 기초 GS 플러스 볼 때는 다 손으로 풀었었고, 나중에 이제 복습을 할 때는 눈으로만 풀 때도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욱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시즌 때 사실 우석 변리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제가 사실 수험생 때 합격수기나 합격 인터뷰 영상 같은 걸 되게 많이 봤었어요. 되게 많이 봤는데 수험생은 예민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하신 말씀들 중에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사실 이해였어요. 왜냐면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이해가 뭔가 좀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게 이해다라는 거 내지는 이렇게 했을 때 이해가 된다라는 거를 누군가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사실 그건 저도 지금은 설명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수험생분들은 공부를 하다가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짜증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의 짜증일 수도 있고 나는 이게 암기가 안 된다의 짜증일 수도 있고 나는 이걸 어디다가 갖다 써야 되는지 좀 너무 헷갈린다의 그런 짜증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짜증나는 시점이 왔을 때 그거를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이해는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바로 질문을 하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내지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한 타입이라 한 2, 3일 정도 막 그것만 본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방법이고 저는 그냥 그런 스타일의 공부를 따라갔던 사람이고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짜증이 나는 시점이 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 과정에서 이해는 분명히 따라올 것이고, 그리고 이해를 했을 때 장점이 뭐냐라고 누군가 반문을 한다면, 저는 사실 저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나 암기 데이터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암기는 거의 다 비슷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군가는 이해 없이 암기만 한다면 그 100 중에 한 60-70%를 A급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뭐 20-30%를 B급 내지 C급에 이제 투자를 한다면, 이해를 했을 땐 그게 스토리가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서 A급에 투자해야 될 암기 메모리를 조금 더 부수적인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B시즌 때 이해를 되게 좀 병적으로 하려고 했던 타입이다 보니까 A급에 제가 투자해야 될 암기 메모리들을 B급이나 C급 내지는 각주에 있는 것들까지 좀 암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수험생분들 중에 내가 왜 이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이해를 하게 되면 암기의 장기화 효과가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로 문제풀이 탄력성이 증가하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짜증을 이겨낼 때 이해가 되신다고 좀 말씀 주셨는데, 이해 기준이나 뭐 그런 게 조금 더 있을까요? 이해 기준 같은 건 사실 제 주변에 이제 1차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동차에 온다면 거의 과외를 해주겠다 싶을 정도로 내가 이 부분을 그 동차생한테 완벽하게 이해를 시킬 수 있게끔 설명을 할 수 있나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항상 내가 이걸 이해했는지 자가 점검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말이긴 한데, 혼자서 만약 강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스터디 카페에 이제 다 조용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 혼자서 이렇게 딱 이제 상체를 들고 막 이러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봐서 주변의 사람들이 안 앉으니까 굉장히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론은 뭐냐면은,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내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거를 기준을 잡고 내가 이해를 했는지를 좀 점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B시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해, 암기 모두 다 중요한데 선 이해, 후 암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를 할 때 다양한 이제 예시나 이제 방법론 설명드렸는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그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1, 2월에 암기 스퍼트 올릴 때 그때 좀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있으셨나요? 지금 암기 스퍼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암기 스퍼트라고는 하지만 좀 실체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문제풀 준비를 다 끝낸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GS 시즌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머릿속에 지식들을 다 집어넣은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특허법에 대해서는 챕터마다 좀 다르게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챕터들이 있어요. 잘 빈출되진 않는데 한번 나오면 문제들이 좀 정형화돼서 나오는 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청구범위 유예제도, 외국어 출원제도, 그리고 복수제 침해 이론, PCT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도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문제까지 함께 외우는 식으로 갔고요. 요거는 특별할 거 없고 프랙티컬 컨텐츠라고 있잖아요. 네, 그 문제 내용까지 이제 함께 암기하는 식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암기부터, 그 다음으로 이제 암기부터 해두고 들어가면은 좀 편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분분변 조국을 하는데 분할 출원, 분리 출원, 변경 출원, 그리고 조약우주, 국내우주, 그리고 선사형권, 중형권, 얘네들은 좀 두문자도 많이 따져 있고 암기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암기만 한번 확실하게 잘 해두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서 읽을 때 그 해당 챕터 글을 다 읽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제 목차만 보고 내 그 두문자 떠오르나 내용이 떠오르나 체크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 발명 같은 거는 좀 미루게 되는 파트인데, 그럴 때는 좀 후순위로 밀리거든요. 이렇게 균등론이나 이제 간접침해 이런 파트들 공부 위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사실상 좀 밀리기 마련인데, 그것도 다 시험 범위고 마지막에 가면은 마음속에 부담감으로 작용하더라고요. 그래서 1, 2월 달에 좀 미리미리 암기해주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풀이가 중요한 파트, 답맞추기가 정말 중요한 파트는 또 있죠.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손해배상액 계산하는 문제 있는데, 1, 2월 달에 이제 그 손해배상액 문제 를 준비할 때는 이제 그 기출문제에도 한 2문제, 3문제 정도 있고, 그리고 강사님 기본서에도 그 예제가 하나 있는데, 그 예제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문제 뭐 2항, 4항 구하시오 하면은 바로 그 결론까지 나올 수 있게 문제풀이를 암기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 훈련을 그 정도까지 해줬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책에 있는 기본서 내용을 단순히 암기한 거에 넘어서 이제 파트별로 특징을 이제 좀 다르게 가져갔던 것 같고, 문제풀이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암기를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암기를 하셨네요. 그게 2월 달까지 다 어느 정도 가능했나요? 내가 예를 들어 목표치가 100이었으면 한 뭐 80 정도 달성했다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네, 맞습니다. 항상 이제 의욕이 넘쳐서 이제 그거까지는 못했는데, 한 원래 계획 대비 한 80% 정도로 했었고요. 원래 이제 다 준비가 끝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GS 시즌에서 뭐 틀려가면서 또 공부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이 한 12월 정도 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사실 기득될 생각이 나실진 모르겠지만, 그때 1, 2월에 내가 과연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암기할 수 있을지, 암기를 어떻게 할지 이런 거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또 암기 관련해서 좀 효율적인 방식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 조금 도움 주실 수 있는? 네. 암기를 한다고 하면 일단 이해가 바탕이기도 하겠고,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가 합격자 수기에서 백지 복습법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백지 복습법을 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힌트를 목차집으로 두고 이제 목차집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걸 써내려 갔는데, 실제 답안지 양식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 정도 쓰면은 이제 어느 정도 양이 나오겠다, 그 정도 감도 체크를 하고, 근데 또 기본서를 제가 그냥 눈으로 읽을 때는 알고 있었던 판례인데도 직접 쓰려고 보니까 2문자만 암기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고, 그냥 넘겼던 건데 내가 이걸 몰랐네 짚고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서,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또 손목이 아프거든요. 그럼 이제 입으로 말을 하면서 이제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입으로도 말해서 넘어가는 건 이제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암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암기 방법으로 목차집 통해서 이제 말하면서 이제 답안까지 상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암기를 해주셨다 말씀 주셨는데, 되게 효율적인 방법 같고요. 아까 우성님께서도 그 녹음 뭐 비슷하게 활용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말하는 방식이 효율적인가요? 암기를 할 때?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녹음 파일은 이제 그 총알을 그 TTS라고 해서 텍스트 투 스피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유료 프로그램 활용해서 이제 음성 파일로 변환해서 이제 계속 듣고자 했고요. 이제 계속 들어서 이제 개념들이 또 책을 안 보다 보면은 좀 개념들이 머릿속에 떠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항상 이제 특허법 개념들을 듣고 그걸 떠올리고 해서 소위 좀 절여져 있고자, 뇌를 특허법 지식에 좀 절여놓고 싶었고요. 그리고 말로 하는 것에 대한 그 효용성도 질문 주신 것 같은데, 말로 할 수 있으면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말을 할 때 버벅이지 않도록 말할 수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례 현출을 할 때 뭐였지 하면서 멈칫 버퍼링 걸리면은 그게 다 판례 현출할 때 시간 잡아먹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제 멈칫거리지 않고 바로바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서 암기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 말하는 암기법 관련해서 저도 사실 맨 처음엔 쓰면서 이제 암기를 했었고 나중에는 말하면서 암기를 했거든요. 말하면서 암기를 하면 전 단점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디서 틀렸는지 확인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말은 했는데 뭔가 유창하게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서 핀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변에다 사실 홍보를 좀 많이 했었는데 뭐냐면 각자 그 답안지에다가 몇 자 정도 쓰는지 다 다르잖아요. 저는 20에서 22자 정도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답안지가 한 장이 21줄인가? 22줄? 22줄이죠. 22줄이 나오니까 워드의 그 글자 간격이랑 줄 간격 이런 거를 제 답안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거기다가 그대로 타이핑을 하면서 암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쓰는 것보다는 속도가 당연히 빠르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썼기 때문에 어디서 내가 뭐 키워드가 잘못 나갔다든지 그런 것들이 피드백할 수 있는 점에서 되게 좋았고 이거는 사실 지금은 2월에서 암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말 이런 걸로 하시고 저는 이거를 한 4월, 5월쯤에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GS 시즌으로 넘어가면 되게 많이 쓰니까 손목이 아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면서 공부할 때 암기를 하면 손목 컨디션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거 타이핑하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주변에 추천을 해줬을 때 주변 지인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답안지, 이제 파일로 이제 치면서 하는 것도 좋고, 우성님 말씀하신 대로 스피치 변환, 네, 그걸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스피치 변환 이런 걸 활용하려면 데이터를 저희가 암기할 부분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거는 플래시카드 만들 때 같이 이렇게 암기할 내용을 정해 두는 건가요? 그때 같이 파일로 만들면 되는 건가요? 네. 따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총알에 있는 판례를 이제 워드 파일로 다 만들고 네, 그걸 이제 스피치 파일로 변환했습니다. 그건 유료 프로그램 따로 있는데 좀 그 프로그램 자체는 되게 다양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래시카드 어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와, 근데 유료 프로그램을 써도 네, 가성비적으로 이게 시간을 단축해서 암기할 수 있다면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네, 정말 가성비로 따지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의향이 있으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약간의 캐시템을 써주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총알을 그렇게 활용하셨다니 네,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GS 시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S 시즌이 되면은 이제 보통 주말에는 GS 듣고 평일에는 이제 개별 공부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네. GS 시즌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좀 효율적인지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저는 GS 시즌에는 이제 3월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3, 4, 5, 6월 4달을 이제 한 과목씩 해서 좀 부족한 과목을 집중하는 달을 정해서 이제 3월에는 민소, 4월에는 특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과목씩 정했고요. 그렇게 해서 한 과목씩 집중을 하면 좀 계획을 세울 때도 방향이 명확해지고 또 그 한 달 동안에 그 과목이 좀 자신감이 생겨서 좀 공부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 시즌에는 보통 이제 저녁 GS까지 듣지 않으면 오전이랑 오후 이렇게 2개를 듣게 됐었는데 그러면 이제 저녁에는 아무리 집에 가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해도 공부가 조금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어서 항상 저녁에는 스터디를 구해서 이제 다른 과목을 쓰거나 복습을 하거나 이런 거를 스터디를 무조건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4, 5월쯤 되면은 이제
GS 쓰는 게 조금 익숙해지다 보니까 긴장이 풀려서 GS를 쓰다가 졸기도 하고 좀 그런 경향이 좀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터디에서 GS 쓴 거를 이제 서로 교환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스터디를 이제 수연님이랑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다른 분들의 답안지를 보면서 배울 점도 좀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제 답안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GS를 쓸 때도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월별로 이제 공격 과목을 선정해서 이제 하나씩 각해 격파하는 것을 GS 시즌에도 해보시면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고, 스터디 활용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이제 답안 이런 거 보면 조금 이제 채점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GS 관련해서 이번에 실전 GS에서 합격자 목차 같은 거 이런 거 좀 드렸었는데, 이런 것도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그 합격자 답안에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박형준 변리사님 강의를 동차 때부터 3시까지 계속 들었고, 그래서 이제 강사님 답안에 굉장히 익숙해진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다른 방향성을 가진 좋은 답안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게 이제 좀 내용을 정리하고 이제 제 답안의 방향을 맞춰가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S 관련해서 좀 자기만의 효율을 추구했다 이런 분 계신가요? 저는 일단 GS 시즌에도 기본서 회독을 중점적으로 깔고 갔고, GS의 복습은 무조건 당일 복습을 원칙으로 해서 복습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GS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기본서에다가 단권화를 해두었는데요. 옆에 이렇게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간접 침해에서 A1회차에 3번 문제로 나왔다. 그럼 이제 스티커로 A1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두었고, 또 A8에서도 그런 간접 침해와 관련된 부분이 나왔다. 그럼 이제 스티커로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스티커에도 나름의 의미가 있었는데, 빨간색은 이제 제가 잘 몰랐고 틀렸던 부분을 빨간색 스티커로 해두었고, 초록색은 그래 이거는 내가 다음번에 안 봐도 괜찮겠다 싶은 것들을 이제 초록색으로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었을 때 좋았던 점은 나중에 기본서를 회독할 때 간접 침해와 관련된 부분의 GS 문제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고, 그래서 한 번에 GS도 내가 한 번에 볼 수 있겠구나라는 심리적인 안정도 있었고, 더 깊은 이해를 하고 문제의 유형에 대한 파악도 할 수 있었고, 그런 점에서 되게 추천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GS 하는 날 같이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GS 끝나고 보통 집에 가셔서 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체력적으로 어렵죠. 근데 예진님 같은 경우에도 GS 끝나고 스터디를 해서 그 시간의 효율을 또 추구했고, 이제 수연님도 GS 당일 복습을 하시면서 또 효율을 추구했는데, 혹시 동욱님이나 우성님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GS를 활용하셨죠? 네, 일단은 저도 GS 복습은 빠를수록 좋다. 이건 되게 동의하고요. 왜냐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내가 GS 풀 때 판단 흐름이 스턴 먹었던 포인트를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까먹기 전에 빨리 복습하면서 이제 약점 보완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월요일 전까지 GS 복습을 끝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GS 정리를 할 때 이제 논점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 간단하게 표 형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회차별로 어떤 논점이 나왔는지, 그리고 설문별로 어떤 논점이 나왔는지, 거기서 내가 잘 썼으면은 동그라미, 그리고 요건 좀 제가 엄밀하게 판단한 거긴 한데 조금이라도 논점 누락 있었으면은 그거를 이제 빨간색 펜으로 표시해서 이제 계속해서 봐주고자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개념 구멍이 난 부분이니까 이제
다음에 똑같은 문제 나오면은 절대 틀리지 말아야겠다라고 해서 논점표를 A, B 둘 다 만들었고요. 부수적 효과로는 이제 막판 되면은 사실 GS 문제만 보기에도 시간이 많이 없는데 요 논점표 보면은 이제 앞뒤 해서 A, B 다 합쳐도 한 페이지거든요. 그럼 이제 전체 GS 논점을 회독하는 데에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좀 내가 기본서만 회독을 돌리고 있어도 GS까지 함께 챙기고 있다. 좀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답 노트도 만들었고요. 오답 노트는 또 이제 자료는 만들다 보면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어서 이제 그 욕심을 최대한 버리고자 이제 한 줄 A4지 100지에 한 줄로 간단히 써주는 식으로 최대한 간단하게 오답 노트를 만들고자 했었습니다. 와, 여러 가지 꿀팁들 감사합니다. 그 화면 그 이미지 보니까 엄청 빽빽하게 논점표를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자세히는 보이진 않지만 엄청 열심히 했다. 그거는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네. 네. 도웅님은 GS 시즌 혹시 어떻게 보내셨나요? 일단 GS를 뭐 효율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앞에 변리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랑 거의 중복되는 것 같아요. GS 단권화도 했고 오답 노트도 저는 작성을 했습니다. 방법이 살짝 다른 부분은 저는 GS 단권화를 할 때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취했는데요. 그 언제 출제가 됐는지는 저는 표시는 하지 않았고 대신에 GS 그 합격자 답안이나 변리사님이 사안 포섭하신 부분들에서 이거 좀 괜찮다. 이거 좀 내가 나중에 실제 시험이나 다른 GS라기보다 이 이후의 GS에서 내가 활용할 일이 있다면 요거 한번 써먹어 보면 좀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이런 것들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다 붙여놨었어요. 붙여놓고 그거를 외우려고 하진 않았는데 좀 익숙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외우려고 하면 그것도 메모리가 들어가니까 그냥 맞다 이런 흐름으로 하면은 좀 되게 멋있어 보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자주 이제 자주 좀 노출이 되게끔 포스트잇을 붙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석 변리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오답 노트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서도 살짝 다른 거는 저는 엄청 디테일하게 했었어요. 지금은 GS 시즌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12월 달 이럴 때 뭐 사례 강의도 듣잖아요. 사례 강의 들으면서도 저는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오답 노트를 다 작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례 강의 상하 다 끝나고 오답 노트가 12장이 남았었고 도약 GS 할 때 그리고 되게 실전 A 볼 때, 실전 B 볼 때 다 오답 노트를 작성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걸 지하철에서 회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하철에서 회독을 하다 보니까 이거 한 2장 전쯤에 봤던 실수 같은데 또 했네? 또 3장 이후에 이거 또 나왔네. 그래서 겹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워드에다가 표로 정리를 했었어요. 한쪽에는 뭐 실 A.4.1.2 그러면 실전 A 4회차에 설문 1에 문제 1에 설문 2 거기서 한 실수 그렇게 인덱싱을 다 해서 그 워드로 다 작성을 했고 워드로 작성을 한 이유는 컨트롤 F를 누르면 그거 찾기가 되잖아요. 찾기를 해서 오답 노트 작성을 할 때 내가 컨트롤 F로 내가 이거 언제 실수했었는지 계속 검색을 하면서 만약에 실수가 누적이 되면은 인덱싱에다가 계속 추가를 했어요. 실 A 뭐 5.2.3, 뭐 실 B 1.1.4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파일에 어떤 부분은 되게 뚱뚱하고 어떤 부분은 그냥 한 줄만 적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실수한 부분이 뭔지가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7월에 가면은 다 줄여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오답 노트도 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정말 실수를 많이 한 부분들만 습관을 들일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표시가 잘 되게 워드 파일로 작성을 했던 게 조금 특이한 공부 방법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워드를 이용해서 한 사람은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GS 시즌을 효율적으로 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7월 달이 돼서 양을 줄일 준비를 미리 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리는 문제들, 다시 볼 문제들을 잘 체크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GS 시즌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 주실 내용들 있으신가요? 그리고 GS 시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누락을 줄이자였었거든요. 누락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점수 확보에 굉장히 큰 이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을까를 쉴 때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자기 전에도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생각을 한 게 아까 말씀드린 오답노트였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킨 게 이거를 기본서에다가 적어놔야 되겠더라고요. 적어놓은 이유는 노출을 되게 많이 시키려고. 그리고 오답노트도 저는 학습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외우는 거를 넘어서 내가 이거가 시험에 내지는 GS에 실제로 논점이 문제로 나왔을 때 단순히 분할 출원 이 논점이 나왔다면 분할 출원 적어야 되는가 아니라 그게 문제에서 쓰이든 안 쓰이든 내가 오답노트에 적혀있는 내용까지 한 번에 줄줄줄 나오게. 그래서 그거를 실제 시험지에다가 다 적어놨었거든요. 실제로 이게 쓰이든 안 쓰이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각 파트 위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공지예배 주장 제도면은 자유기술양변, 분할출원, 조약우주 이런 것들이 저는 이미 다 오답노트에 적혀있는 내용들이었고 최소 2번 이상 실수가 일어났던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적어놓고 회독을 그 파트를 회독을 하기 전에 거기 있는 거를 보고 이거랑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실수했고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거랑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고 어떤 부분이 연결되고를 미리 외우고 말하고 그 다음에 회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문제에서 공지위의 주장 제도가 나왔을 때 이거를 써야 되겠다가 먼저가 아니라 이거 관련해서 내가 실수했던 건 이거 있다. 이게 먼저가 생각이 나다 보니까 누락이 확실히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사진에 보면은 제가 시험지에다가도 이거를 많이 좀 체크를 해놨었는데 누락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뭐가 있을까 하다가 문제를 쭉 읽다가 저는 문제 읽다가 이게 논점인 것 같다 싶으면은 일단은 측면에다가 다 빼가지고 판례 동그라미, 조문이면 조문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뭐 1기관설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하고 설문에 다 풀잖아요. 다 풀고 답안 쓰기 전에 한 20초 정도 측면에 있는 걸 싹 봐요. 싹 보고 내가 이거 썼나? 근데 가끔 보면 안 쓴 거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누락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잡아내기 위한 시스템으로 20초 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을 좀 변경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상표 2번에서 최신 판례를 써야 되는데 그걸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구출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이게 각자 스타일이 다르니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GS에서 한번 실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GS 시즌에 대해서 공부 방법을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시험 전이죠. 이제 7월달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자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끄덕이신 우성님 먼저. 네. 네. 7월은 이제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 줄여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사례집을 예로 들면은 이제 7월부터는 좀 지엽적인 파트, 뭐 BM 발명이나 컴프발 같은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점프하는 식으로 양을 줄여 나갔고 A급 논점, B급 논점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 구멍이 난 부분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조급해서 이제 대충 보고 넘어가고자 하진 않았고요. 좀 확실하게 모르는 부분은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시험 날짜 대비 기준으로는 오늘이 제일 시간이 많이 남은 날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암세포를 미리미리 제거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개념 구멍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보일 때마다 그 즉시 처리하려고 공부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게 제일 좀 안정적인 상태에서 시험 보러 갈 수 있게끔 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7월에는 말씀하신 대로 양을 줄여나가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랑도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쓰기 감각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내용은 더 잘 쓸 수 있게 더 잘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퀘스트가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말씀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쓰기 감각
얘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7월 달이잖아요. 저는 7월 달에 이번엔 건국대학교에서 시험을 응시를 했었는데 2주 전부터 건국대 근처 스터디 카페를 가가지고 실제로 시험을 다 보고 뭐 GS를 구하든 모의고사를 구매를 하든 그래서 실제 시험 스케줄과 똑같이 했었는데 그게 당일날 도움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당일날 도움이 됐다기보다 당일날 아침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의외로 안 떨리진 않았지만 떨림이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가던 대로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체력적인 부담이 많이 되긴 합니다. 7월달에 가면 다들 피로가 누적이 된 상태고 거기서 또 어딘가를 가야 된다? 그러면 피로가 많이 더 쌓이긴 하겠지만 피로가 쌓이는 거 대비 얻어가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서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전적으로 그 위치를 어느 정도 적응을 해놔야 시험 당일날에 혹시 모를 이제 그 사고 같은 것도 방지를 할 수 있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가 아니죠. 2026년에는 울비스도 그 대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실시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7월 공부 방법 관련해서 또 말씀 주실 분 있으신가요? 저는 회독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가지고 무조건 시험 전날에 1회독은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3월 달부터 회독 기간을 되게 짧게 줄여나가는 연습을 했는데 6월 달까지 아무리 해도 이제 5일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6월 달까지 민특상리까지 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특허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한 3-4시간밖에 못 됐어가지고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은 제가 뭐 민소를 공부를 하면은 이제 또 특허법을 하루를 공부를 못 하게 되는 그런 불안감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7월 달부터는 기본서를 회독하는데 4일, 3일, 이틀, 그리고 하루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저희 시험이 금요일, 토요일이다 보니까 금요일 전날인 목요일에는 상표법이랑 특허법만 볼 수 있게 그래서 특허법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제 GS랑 기본서랑 판례집을 보는 걸 목표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판례집 같은 경우는 그 중요 판례들만 인덱스를 쳐놓은 것이 있어서 그 부분들만 한 30분 내외로 짧게 읽고 사례집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던 것 같고 GS도 다 합쳐서 1시간 만에 보고 나머지 시간을 이제 기본서를 회독하는 데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전날 1회독을 실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면서 좀 하면 진짜 도움이 되는 거긴 한데 실천을 하셨군요. 혹시 전날 1회독 제대로 회독을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와 정말 갑자기 네. 다들 전날이라도 그래도 했네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예진님 7월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7월에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7월에 공부를 잘 하기 위한 핵심은 6월까지 공부량을 많이 줄여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줄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7월에는 기본서와 GS 위주로 보고 사례집도 조금은 보기는 했는데 기본서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7월에는 이제 5일 기준으로 1회독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시험 주의 전주에는 이제 리허설 겸 해서 이틀에 1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독을 할 때는 시험 전날에 모든 걸 꼼꼼하게 볼 수 없다는 거를 이제 느껴서 조금 마지막에 볼 것들 위주로 이제 형광펜으로 책에 표시를 다 해뒀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에 1회독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GS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문제를 다 풀면서 다시 풀 문제를 소설문 단위로 이제 적어서 표시를 해두었고 그리고 한 번 다시 풀면서 다시 조금 더 이제는 다시 안 풀어도 되겠다 하는 문제를 지우고 그리고 3번째 정도 풀었을 때 이제 양이 많이 줄어들어서 GS 한 세트를 복습할 때 이제 1, 2회 정도의 문제 양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최대한 많이 줄여 놓아야지 7월 달에 모든 내가 약한 부분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중요도 같은 건 따지지 않고 제가 못하는 것 위주로 해서 많이 줄여 놓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GS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세트를 1일치 수준으로 줄여 놓으면은 엄청나게 이제 시간 세이브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7월 달에 기본서도 해독하랴, GS도 해독하랴 정신이 없는데, 만약에 미리미리 GS 시즌 때, 네, 중요도를 떠나서 이제 자기가 틀리거나 약한 파트 위주로 미리 선별을 해두시면은, 마지막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양 줄이는 기준 관련해서 또 나는 이런 식으로 양을 줄였었는데 좀 괜찮았던 방법이 있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GS를 풀고 나서 일단 주에는 당일 복습을 하니까 당연히 지워지는 문제가 없었고, 그래도 완전히 이건 내가 정말 잘 알겠다 싶은 거는 이제 슬래시를 하나를 치고, 그 다음에 모든 GS가 끝나는 마지막 주에는 1회차부터 8회차까지 다 목차만 잡아봤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X 슬래시만 쳐졌던 문제도 알겠다. 그럼 이제 슬래시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제 X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회독할 때는 이 X가 쳐진 문제도 또 봤는데 완전히 알겠다. 그럼 이제 X를 한 번 더 이제 그으면 이제 영원히 안 봐도 된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렇지 않고 이제 계속 남아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저만의 방식으로 사진에 띄워진 것처럼 이렇게 목차를 적어준다든지, 제가 놓쳤던 논점 아니면 오해하고 있었던 논점들에 대해서 도식화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양 줄이는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도식화를 되게 이쁘게 해놓으셨네요. 보니까 여기 수리 재생산 이런 거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네. 다들 약간씩 어려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진짜 도식화를 잘 해놓으시면 마지막에 7월에 GS를 복습할 때도 저 부분만 보고서도 내 개념이 한 방에 정리될 수 있으니까 되게 유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GS 시즌 넘어서 이제 7월 얘기까지 이제 나눠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